관세도 미중 갈등도 원만히 잘 해결이 되고 금리 인하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금리 인하 추세에 있게 되면은 올해 말 내년 초 뭐 이쯤에 얼마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해 말에는 한 최소 15만 불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 초까지 뭐 25만 불, 30만 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침에, 이거 지금 차트 보이시나요? 네, 네, 갑자기, 이게 시간봉인데, 한 시간봉으로 막 팍팍팍 올라가지고 9만 7천 달러를, 네, 다시 넘어섰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달러 값이 떨어져서, 네, 한국의 업비트 가격으로는, 좀 1억 4천에 많이 못 미치긴 하지만, 네, 그냥 국제적인 가격인 달러 가격으로는 9만 7천 한 20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거 네. 뭐 뉴스가 나왔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죠, 홍달님?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방송을 하기 전에 올라가지고요. 네, 급하게 한번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네.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중국 부총리를 만난다고 하네요. 부총리. 그래서 중국 그 상무부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뭔가 그 화해의 제스처, 그 첫 발을 뗀 게 아니냐, 그 기대감에 좀 반영된 네.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진짜 협상만 잘 타결이 되면 이거 뭐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되게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엄청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30%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네. 관세 때문이었고, 음, 관세를 펼치는 이유의 핵심은 미중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 양측이 뭔가 좋은 신호가 나온다 하면 네. 다시 뭐 되돌리는 거는 뭐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뭐 100% 넘는 관세를 때려놔서 사실 무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웅달님 생각하시기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면 최선일 것 같으세요? 그거는 되게 전문적인 영역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호 관세로 10%가 있고 물론 그거보다 높을 것 같은데 네. 특정하게 몇 퍼센트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그 미국이 최소한으로 상호관세 제시한 게 예전에 10%였잖아요. 지금 관세 네. 유예 기간도 10%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된다가 아니라 중국의 관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부과하겠다. 만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음. 호재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 엄청난 호재 같습니다. 10%. 10%면 네. 엄청난 호재. 그럼 네. 20%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30%까지도 그래도 좀 시장이 약간 긴가민가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웬만한 나라들이 한 20에서 30% 선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향후에 점점 이게 네.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경제가 조금 발전도 하고, 무역 적자가 음. 줄면서요. 네.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그 4월 3일 날 이렇게 막 때렸잖아요. 그때 일본이 한 24%였고 한국이 한 25% 선이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중국에도 그 정도 부과해서 한 25%쯤 부과하면 긴가민가 하다가 시장이 좀 환호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5%. 그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19% 정도로 좀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은 엄청 많이 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네, 그 무역 전쟁의 여파로 관세 때문에 애플이 좀 많이 힘이 없잖아요. 계속 네. 빅테크 주식 중에도 애플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1위 자리를 내준 지 이제 꽤 됐잖아요. 근데 둘이 네. 격차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갈등이 해결이 되면은 애플 주가에도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고점 대비해서 한 24% 정도 빠진 상태네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분석을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중국과 별로 연관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또 연관성도 있고 공장 시설 등도 있고 해 가지고 뭐 인도로 이제 이전한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깐요. 네. 근데 만약에 타결이 된다고 하면 애플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관세 한 25% 정도 맞아도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 25%가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막 100 몇 프로니까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까고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20% 15%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게 해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것만 딱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애플이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는 그 미국에서 소비되는 그 애플 휴대폰을 다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야, 애플도 내년부터 빠르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앞에 단서는 달았어요. 이르면이라고. 근데 요렇게 공급사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뭐 애플 주가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뉴스에서는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미중 간에 뭐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이건 뭐 재미 삼아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비트코인 10만 달러 언제 다시 넘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좀 관심 포인트거든요. 10만 달러 다시 네. 넘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월 초 이후로 10만 달러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옹달님 개인적으로는 5월 달에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5월 중에? 네. 그 예측은 뭐 틀릴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5 월에 양봉에다가 네, 걸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떴고요. 네, 그다음에 이만큼 좋은 뉴스인데 그 부각이 이만큼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도 네, 그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자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주지사가 서명을 한 거거든요. 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그 서명을 주지사가 안 했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뉴햄프셔에서는 주지사가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60일 후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재원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 내에서 그리고 뭐 특별하게 조금 더 그 예산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요런 뉴스들도 보면은 이런 것도 요 자체로 보면은 호재긴 한데 더 큰 호재는 그 중국의 관세가 점점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처럼 이 도미노식으로 미국의 남은 49개 주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그 미중 패권 라이벌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각 기관들에서도 지금 그 매수 대기 자금도 많고 매수 대기세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10만 불이 겠습니까 사실. 음. 14만 불, 15만 불도 가겠죠. 어, 말이 나온 김에 관세도 미중 갈등도 원만히 잘 해결이 되고 금리 인하도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금리 인하 추세에 있게 되면은 올해 말 내년 초 뭐 이쯤에 고점은 얼마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해 말에는 한 최소 15만 불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가량 되겠네요. 음, 근데 저는 뭐 내년 초까지 더 지연된다고 하면 네. 뭐 25만 불, 30만 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30만 생각하고 불. 있어요. 네. 30만 불은 진짜 올해 30만 불은 꿈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온 4억이 훌쩍 넘는데. 오늘 창펑자오 그 보니까 네. 창펑자오는 50만 불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올해요? 이번 네. 사이클 내년 초까지 어. 해서 네. 야, 50만 불. 50만 불이면 한 7, 8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너무 큰 돈이라 네,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미국 달러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원화 대비해서. 네. 이게 우리는 연휴였잖아요. 계속 어제까지 연휴였다가 이제 오늘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은행 업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달러화가 떨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해 주시는 걸 저도 참고를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우선은 그 무역 정책
그 미국과 중국 간에 대표적으로 이런 화해 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근데 사실 여기서도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굉장히 고위 정상급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물밑 작업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은 계속 강하게, 강하게 나가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네. 왜냐면 2017년에도 똑같이 반복됐었던 역사였고 그러니까 그때 뉴스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맞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 때 보면은 한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첫 모임을 하면서 2018년에 들어서 오히려 큰 하락이 한번 나와요. 음. 근데 이번엔 우리가 한 번 더 일찍 맞고 가는 거라 저는 네.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면 저는 이제 더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하락 없이. 음. 어. 그래서 조금 이제 여담을 했고요. 그래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월가의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제 알았던 거죠. 아. 이런 화해 무드를 통해서 '아 이게 조정이 되겠구나.' 하면서 완화도가 내려가니까 사실 그 국제적인 정세가 위기로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약소국들의 통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니깐요. 그래서 고런 게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달러 약세도 물론 있겠지만 좀 원화 강세 느낌도 좀 나긴 하거든요. 네. 일본도 1,000원 넘었다가 지금 갑자기 좀 빠져가지고 900원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원화가 강세가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대만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대만에서 어떤 이제 보험사가 대규모 이제 달러를 매도해야 되는 포지션에 들어갔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달러가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그 hedge를 안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약간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좀 네. 이야기를 해 본다면 1980 년대에도 그 일본의 프라자 합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본의 엔화를 강세로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제품에다가도 또 관세도 매기고 막 이랬는데 이게 그 물밑에서 뭔가 그 우리나라도 접촉을 했잖아요, 미국과. 그 모종의 뭔가 환율 합의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단순히 또 제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트럼프가 달러 약세로 가고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앞으로의 이런 원화 강세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적으로 강해졌다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보이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네.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의 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4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 2분기부터 해서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플러스 0.1%,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또 마이너스 0.2%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데 불구하고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좀 되게 악재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우선은 그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물가의 고통에서는 조금 해방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구조상 경제 구조상 수출 중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기업들이 현재도 지금 어려워서 법인세가 지금 격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원화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뭐 비트코인 올라서 뭐 기분이 좋은 반면에 저는 솔직히 한국 주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가 솔직히 너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GDP 성장률도 좀 걱정이 되고, 심지어 출산율도 좀 걱정이 되고, 네. 걱정이 좀 여러모로 많이 되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의 부자들은 이민에 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자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기업, 정부, 가계 그 3대 경제 주체가 있지만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부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뭐 정치나 뭐 민간이나 할 것 없이 좀 합력을 해 가지고요. 좀 이렇게 해결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부자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게 좋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자들은 카드가 많거든요.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인식도 별로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뭐 비트코인 관세도 없고, 뭐 상속세 없고, 증여세 없고, 뭐 이런 나라가 있으면 사실 거기로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몇 억, 몇십억 정도면 뭐 고민이 되겠지만 뭐 몇천억, 뭐 조 단위 뭐 이렇게 수익이 된다면 우리나라 뭐 이재용 회장도 상속받을 때 뭐 몇 조의 세금을 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네. 건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상속세 개편도 이번에 좀 크게 되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작게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